2023년 7월 14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저성장 구조는 뉴노멀이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미국의 7월 금리 인상 가능성, 한국 시장 영향 없을 듯. 물음표는 제가 붙여본 거고요. 코리아 타임즈 이현우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기 좋게 아주 잘 그려줬네요. 우리가 이 작년도 1월 달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올해 7월까지 3.5%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어가지고 또 7월에 이게 5.5%까지 일단 올라갈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격차가 2%면은 이게 매우 큰 거로 인식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 차이에 의해서 외국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지만은 갑작스러운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시장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미리 많이 빠져나갔죠. 일본은 근데 금리가 아주 초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안 빠져나가는 거, 그런 거하고 또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이 금리 인상 압박도 없는 건 아니죠, 일본이. 그래서 이 연세대학교 성태훈 경제학 교수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좁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을 얘기했답니다. 멕시코는 중국을 대신하여 미국의 최고 무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4개월 동안 무역액이 2,630억 달러에 달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배송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배송 시간이 더 빨라져야 된다는 소비자의 요구 덕분에 대유행 기간 동안 근지역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셰넌 오일이라는 새 책에서 세계화 신화, 왜 지역이 중요한가라는 책이 발간돼 있는데, 이 저자는 미국산 멕시코로부터 들어오는 평균 수입이 미국산이라고 쓰고 있다. 그러니까 멕시코 제품이 미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부품은 40%가 미국산이다, 이런 얘기고요. 캐나다가 25%인데 중국에서 그동안 그렇게 수입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중 4%만이 미국에서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하려고 기브앤테이크란 게 무역인데, 중국하고의 거래를 자꾸 줄이려는 미국의 의도를 이해할 만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써본 말이에요. 그동안 많이 섭섭했지요. 마약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둘이서 아주 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 대통령하고 뭐 인사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성비에서 시성비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들이 나온 게 있죠.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에 한국 공장 더 만들어야, 이미 많이들 진출해 있습니다만은 더 좀 진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가격 인상에 대한 일본의 변화하는 견해는 일본은행 정책 수정에 문을 연다, 이런 것들이 앞선 뉴스 금리하고 다 연결되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로이터 가츠모토 데츠 씨와 기하라 레이카 두 사람의 보도 내용인데요.
일본 소비자들은 마침내 소매업자들이 한때 가격 올리기가 너무 두려웠던 품목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중앙은행이 마침내 대규모 통화 부양책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수십 년간 지속된 검소한 사고방식을 벗어버릴 수도 있다. 슬슬 이제 그 일본 경제가 디프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변화하는 그 시발점에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뉴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주도 인플레이션의 초기 징후도 목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20년 이상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온 일본 경제의 전환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은행이 인플레이션이 2% 이상 그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견해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매점 사진이고요. 하야카와 전 관리는 이달 일본은행이 수익률 조절을 조정할 것이라는 말을 했답니다. 블룸버그 후지오카 토루와 이토 스미오 기자의 공동 보도 내용입니다. 일본은행의 전 전무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은행은 아마도 이달 정책회의에서 수익률 곡선 제어 프로그램을 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수익률이라는 게 트위크 일드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그 원어가 되어 있네요. 요게 원래 그 이 생산량 조절이라는 거로 되어 있는데 요거 번역이 뭐 잘못 AI가 한 것 같아서 밑에 내용을 보니까 수익률 조정 이러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예상 인플레이션 예상치 2% 정도 쭉 하고 있는데 해외 보유 자산의 본국 송환 위험 때문에 세계 시장에 불안정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긴 있다 하는데 일본의 그 수익률을 상당히 그 높이는 정책, 인플레이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위험을 초래할 위험은 있다. 그리고 일본 투자자들은 1조 달러 이상의 미국 재무부 증권과 네덜란드, 프랑스, 호주, 영국의 상당한 양의 채권과 기타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뭐 자관 어떤 뭐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이자 수입이라든지 또는 뭐 기업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이익 그 배당금 이런 것도 들어오는 게 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그게 큰 뭐 파급 효과가 나올 거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건데 요거는 뭐 제가 충분히 뭐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수준의 능력으로는 부작용은 완전히 명백하지 않더라도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한 거를 봐서 그러네요. 일본 은행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후에야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이번에 정책을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은행은 가격이 과도하게 치솟으면 대규모 채권 매각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은 수익률 통제를 폐지하고 내년 초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야카와는 말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었다는 얘기네요. 이게 이제 다시 뭐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머는 이 팬데믹 저축을 소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불황보다 훨씬 더 큰 위협에 경고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팬데믹 저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 지원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미국의 경기 침체도 그 예상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 소비들이 그 끝나면은 세계적인 위협에 더 관심이 많다. 그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 공갈
주요 공급망의 혼란 이런 것들이 더 문제일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요 내용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JP 모건의 CEO는 소비자들이 올해 말쯤 범유행성 저축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제목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은 역사적인 최고치를 치솟았고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IPO 시장은 작년에 사실상 문을 닫았다고 그는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했던 그 큰 불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후뉴스 360이라는 데서 앤드루 로마노 특파원의 보도 내용인데요. 연준의 자체 경제학자들은 이른바 연착륙, 불황 없이 끝나는 드문 금리 인상 사이클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동전전지기로 고정시키면서 경기 침체가 오면 가볍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 저로서는 그 미국식 표현이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네요. 이제는 불황주의자들이 패배를 인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불황은 아닐 거다. 연착륙이 될 거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상징적인 그림을 월가의 그 이 황소죠 하고 투구사하고 이런 싸우는 그림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소매업 중심지가 유령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탈출이 단지 범죄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가 그 범죄 때문에 그 소매점들, 뭐 강도, 뭐 이런 것 때문에 닫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팬데믹 이런 등등으로 재택근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달 구매 이런 그 인터넷 구매 이런 쪽으로 그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이 자영업을 하는 그 소매점 이런 쪽들 그 유명한 그 쇼핑 브랜드들도 어그뭐 아니 이게 뭐 문을 닫았다는 게 아니고 소매점들이 문을 닫으니까 이런 쇼핑 브랜드들이 등장하고 있다. 올푸드, 올드네이비, 노드스트롬 등 이런 거로 해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의 그 소매점 거리가 지금 문들을 닫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소매 탈출로 불리는 모양입니다. 요거는 또 그 마약 밀매, 그 샌프란시스코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샌프란시스코가 이 서해 지역의 그 명물인 도시고 직장인들의 그 부진한 복귀 이게 그 재택근무에 유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범죄는 소매자들에게 문제라고 이가는 맑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도 좀 문제고 마약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뭐 강도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장사 못하겠다 하고서 이렇게 이제 문이 닫힌 상점을 상징적으로 찍어서 그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그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방문객들을 끌어들이는 공원과 다른 명소도 건설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 하방 위험 완화, 경제 둔화 속 반등 가능성에 힘실었다. 조선비즈 김민정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7월 그린북을 발표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완만한 내수 경제심리 개선에 하방 위험 완화 분석내나 경기 둔화 진단은 6개월째 이런 식으로 항상 그 희망 고문들을 하고 있어요. 내일은 나아지리라는 거. 근데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 정치적인 관점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의 그 어떤 발표 이런 것들이 뭐 조금씩 나아진다 뭐 여러 가지 그 근거들을 들고서 얘기하지만은 상반기가 구체적으로 그 기업 실적들이 공시들이 좀 돼봐야 되겠지만은 아주 실질적인 제 생각에는 그
좀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쪽에 저는 더 그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이런 표현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가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제가 그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고 그것이 이제는 뉴노멀일 것이다. 경제 성장이란 게 많이 이제 올라봐야 1, 2% 정도 올라가는 수준밖에는 안 될 거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윤 팍팍 걷어내라 지시 열흘 만에 킬러 규제 15개 추렸다는 건데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흐르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킬러 규제라고 하는 것들을 추려서 개선을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입지 분야에 대한 규제 이런 거 좀 완화 좀 그 조치를 한다는 얘기고 환경 규제에서도 그 화평법과 화감법도 좀 손을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산업 진입과 간략한 규제로는 금융 분야 진입 규제, 플랫폼 산업 진입 규제, 기업 규모 업종 차별적 진입 규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 규제를 한번 넣어봤는데 제 생각에 요거 이 빨간 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도 문제일 것이다. 아쉬운 점이고 신산업 분야에서는 신의료기기 기술 분야 규제와 벤처 창업기업 성장 장애물 규제, 관광 분야 신사업 활성화 저해 규제 뭐 이런 거, 노동 규제로서는 외국인 고용 규제와 산업 안전 규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산업안전 규제를 뭐 좀 풀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사망사고 날 때 이제 그 대표자 구속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기는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저출산 그 고령화 타령만 하지 말고 그것도 뉴노멀이다 이겁니다. 그거 상태를 그냥 인정하고 이스라엘처럼 70대도 창업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목록은 기득권 기업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재벌 형성이 되면서 그 뭐 자회사, 손회사, 손손회사, 손손손회사, 뭐 그러니까 증손회사 뭐 이렇게까지 벌어지면서 뭘 하나 뭐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 대기업의 그 돈이 들어와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뭔가 나와서 뭘 해본다 그래도 창업이라는 게 그렇게 그 분야가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식당이나 이런 것뿐이 커피숍이나 이런 것 때문이 생각을 못 해내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뭐 이런 쪽에 그 어떤 그 제조업 활성화를 한다 그러면 서비스업도 그렇고 그런 쪽에 그래서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실패는 했지만은 말은 이제 자기가 그 기업가 출신이니까 그 이 사업가 이 정신 이거 가지고 많이 떠들었는데 실제 뭘 해준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쉬운 건 하나 있어요. 주식회사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잘했어요. 어, 저도 그래서 그 뭐 남 주식회사 설립할 때 쉽게 제가 그냥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인도는 진출해야 할 매력적인 시장과 기세 사납다. 코리아 웨이브즈 머니투데이 그 일본판입니다. 차관 그 인도 쪽에 이제 또 좀 전력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브룸버그 일본판인데 중국의 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지 않고 개가 산책하고 있다. 지방에서 드러나는 부양책의 과제 해가지고 대도시 상하이나 북경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뭐 삐까번쩍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이제 별 볼일 없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국 쓸데없는 그 도로 인프라만
해놔 가지고 건설도 이제 좀 안 좋고 그렇죠. 일본 잘 사는 노인, 한국은 돈 없는 노인, 이창용 이 말이 나온 거다 해가지고 박혜리 기자의 그 중앙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당분간 금리가 내릴 것은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미국도 뭐 계속 올릴 생각이니까 지난 10년간 중국 특수에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할 시기를 놓쳤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을 때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덜한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이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이창용 한국 은행장이 발언을 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는 고령화하는 점에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도 알고 있는 얘기고, 그러면서 일본보다 한국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점으로는 우선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 스피드가 매우 빠르게 굉장히 걱정되는 점이라고 한다. 둘째로는 그 1970년대 일본이 90년대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큰 폭으로 가져가면서 해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진 재산이 일본이 훨씬 많다. 두 나라 모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더 나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자,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그 노인 자살률이 높은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출산 고령화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고령화 이거 탓만 하지 말고 이 상태를 유노멀이라고 보고서 여기서 어떻게 경제 성장을 계속 상승시킬 수 있을 거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또 정책을 정부가 좀 더 해야 되겠죠. 민간 기업 스스로도 해야 되겠지만은 뭐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친구 없이 보내는 노년 뇌 스캔해 보니 이것 달랐다. 친구가 적고 이 사람들 사회적 접촉이 거의 없는 노인들은 치매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일본 규시대 니오미야 토시하루 교수팀이 분석 결과 이렇게 나왔고 학술지 신경학 지신호에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단서 조항은 이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 자료라든지 다른 나라를 그 인터뷰했다든지 또 검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만 국한된다는 점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진이 그 대구에서 찍힌 사진인데 두 노인네가 계단을 올라가는 그 손을 잡고 서로 의지하면서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조만간 남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카프로 생산준당 연장 효성이역 호롱도 떠나나, 코롱의 지분을 뭐 효성, 코롱 이런 데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이론 원료가 그 유일하게 80 이 시장 점유율이 83.6%나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 나이론 수요가 크게 떨어지면서 지난해 대규모 영업 손실을 냈다. 이런 얘기고요. 1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생산 중단을 일단 했는데 이 재생산 계획도 현재 무산된 상태다. 제가 카프로락당과 무슨 조직에 있을 때 관련 일이 있어가지고 그곳을 그 품질 시스템 심사를 죄송합니다.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고는 있는데 이 뭐 폐기물 관련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일이 좀 있긴 있었어요. 이게 생산 중단되면은 그런 이 윈윈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이런 일들이 좀 쉽지는 좀 않아질 것 같네요. 제가 알고 있는 관련 회사에서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한 최저임금 결정 막바지, 최저임금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 이 최저임금 협상 단계에서 이제 언론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 선을 넘어선다. 이런 얘기고요. 일본 최저임금은 약 8달러 15위다. 제가 6월 그 하순경에 일본 그 시급 을 그 찍은 사진을 게재를 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 8달러니까 한 뭐 맥시멈이 950엔, 그다음에 800, 한 40엔 최저 뭐 이런 식 업종마다 또 틀려요. 일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획일적인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입니다. 전제 국가나 쓰는 거지. 업종마다 노동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르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뭐 순위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뭐 한 13위 정도 되고 일본이 15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G7에도 못 들어가는 한국이 최저임금이 높아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선 넘어서면 안 된다. 특히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상태에서 말이다. 대신 물가를 디플레시켜야 한다. 재고도 줄여야 한다. 디플레 상태에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스로포트 세계를 모를 뿐이더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네요. 푸틴이 부른 중립국 종말, 군 강국 스웨덴 이어 이 나라도 흔들 해서 이 스웨덴이 나토에 드디어 확정이 됐답니다. 가입이. 그래가지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도 독일이 뭐 주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유럽 영공 방어 계획 ESSI 스카이실드에 합류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난 7일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독일,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그 스위스 이런데 그 국방장관 회의에서 그 ESSI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의 그 사진을 게재했네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중간에 있지 마라. 한국이요. 확실히 이번 기회에 중국 아새끼들 눈치 보지 말고 미국에 일본처럼 미국에 쫙 달라붙어라 라고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침내 경제에 대해 털어놓는 중국 너무 적거나 너무 늦었습니까? 테너 브라운 이 제목으로 뭐 설명할 거는 굳이 그 얘기 안 해도 그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관해서 로이터에서도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또 AF에서도 6월 중국 수출 급락 경제적 고민 심화라고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엔화, 위안화, 달러, 중국과 일본이 그들의 경제를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까요? 바론즈 보도 내용입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이 사람들은 안 한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수입하면은 그 엔화가 약세가 되고 위안화 약세가 되면 자기네들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만은 그거보다도 이 수출할 때 경쟁력이 더 생기니까 그거에 희망을 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G7 우크라이나 지원 결정으로 일본의 큰 기회가 한국 오세아니아를 제쳐놓고 일본의 존재감을 어필을 해야 된다. 이번에 그 나토 회의에 참석한 일본도 그런 우크라이나 지원 등등으로 해가지고 어, 이 일본의 존재감을 좀 부각시켜야 된다. 왜냐, 뭐 동맹관계까지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타국에 휩싸였을 때 나토가 도움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유럽 문제를 쭉 많이 다뤘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먼 침략 당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뭐 미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저께도 제가 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나토 동경사무소는 중국 때문에 나토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토의 발생 원인은 구소련 때문이었기 때문에 소련은 지금 동러시아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유럽하고는 그런 관계가 없는 거냐 하면은 무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토 동경사무소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 공감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네요. 악플먹이가 된 한국 기업, 진실이 밝혀져도 사회적 신뢰 저하. 무차별적으로 내뱉는 악성 댓글에 한국 기업의 조급증이 커지고 있다. 기업에게 사회적 신용은 목숨 같은 것이다. 그 신용이 허위 정보나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 악성 댓글, 이혼 소송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그 재판에서 승소는 했지만은 자관 것들이 그냥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 올린 글들이 없어지지 않고 이런 거기 때문에 현재 그 실정법에서도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등에서 업무를 방해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악이 있는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가지고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악성 댓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문제를 코리아 웨이브에서 또 보도를 했는데요. 제가 그 스럽 분석을 하면서 분식회계 뭐 이런 용어들을 쓰니까 어떤 댓글들이 그 해당 회사한테 명예훼손이라든지 고소를 당하시면 어떡 하시려고 근거 없이 분식회계를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근거 없이 얘기를 안 하죠.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고소하라고 그래라. 오히려 내가 더 유명해진다. 나 같은 무명인이 그런 사건이 돼가지고 이런 어떤 매체에 뜨기만을 바라는 게 인데 저는 뭐 소송을 당하든 뭐든 저는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식회계의 개연성 이런 의견을 나오는 거고 반증하기 전까지만 유효한 거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이런 신중한 이 표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명예훼손 뭐 이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거장 그냥 막무가내로 거꾸로 그 기업에 몰빵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는 그런 표현들이겠죠. 당신 명예훼손 당하려고 그래? 뭐 이런 얘기들 말이죠. 웃기는 짬뽕 같은 얘기를 허두들 계세요. 한국의 오래된 임대 시스템은 사람들의 평생 저축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쭉 내용들을 브룸버그에서 우리나라 기자들입니다만은 조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사기 당한 사람도 자살하고 빌라 왕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도 숨진 채 발견됐다. 근데 이 가로 열고는 제 생각입니다. 배후 세력이 또 있을 거다. 뭐 천매체씩이나 하는 거 이런 거 누가 시켜가지고 이름 명의를 빌려주고 차익 정도만 먹는 그 정도로 하고 뒤에 뭔가 그 검은 세력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발본색원 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이게 뭐 다른 건으로 해가지고 항공주스에서 이제 슬금슬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블룸버그에서 다시 환기를 좀 시키는 거 좋은 뉴스 같아요. 부산의 해운대 구름이 바다에 충족됐으며 잉스타 광채, 장마 중간에 환상적인 풍경. 저도 야 이런 거가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 그런 운해라고 보통 그러죠. 운해. 이상 7월 14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